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재간꾼 봉이 김선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희대의 사기꾼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유쾌한 풍자를 던졌던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이었죠. 공식 기록인 실록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수백 년간 우리 조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끊임없이 살아 숨쉬어온 이름. 그 전설 같은 발자취를 따라 잊혀가던 김선달의 재치와 풍류를 오늘 다시금 정성껏 엮어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을 뒤흔든 콧대 높은 5 여인과 김선달이 벌이는 기상천외한 승부.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향기처럼 아련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보다 귀한 마음의 지혜를 사고 팔았던 김선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꽃향기를 판 사내. 평양 성 밖에는 꽃을 무척 좋아하여 온 방안을 생화로 가득 채우고 사는 기생 향비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매화, 여름이면 연꽃, 가을이면 국화 향기에 파묻혀 지내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 살며 웬만한 사내들의 선물은 천한 냄새가 난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죠. 금과 은으로 치장한 보석함에서도 쇠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돌리던 그녀였습니다. 김선달은 이 소문을 듣고 빈손에 낡은 대나무 살로 만든 부채 하나만 든 채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향비야, 네가 향기를 그리 좋아한다니. 내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년의 꽃향기를 가져왔느니라. 향비의 방안은 이미 온통 꽃천지라 숨이 막힐 듯 향기로웠으나 그의 말은 향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어르신, 꽃은 어디 두고 향기만 가져오셨단 말입니까? 제 방에 가득한 이 향기보다 더한 것이 있단 말씀인가요? 김선달은 짐짓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방 안의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부채질 한 번에 방 안에 꽃향기가 뒤섞여 묘한 기운을 만들어냈죠. 이 향기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단다. 오직 마음이 맑은 자의 코끝에만 머무는 법이지. 내가 방금 이 부채질로 천년 전 선녀의 정원에서 길러낸 꽃향기를 이 방에 풀어놓았으니 자네는 그 대가로 술상을 내오겠느냐? 향비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또 대동강 물을 판 솜씨로 나를 속이려 드시는구나 싶었죠. 그녀는 짐짓 코를 킁킁거리더니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찌된 일인지 제 코에는 그 귀한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맑지 못한 탓입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김선달은 당황하지 않고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접어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역시 향비로구나. 사실 이 향기는 욕심이 없는 자에게만 풍기는 법인데 자네가 내 향기를 탐내어 억지로 맡으려 하니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보게나. 그러고는 김선달이 향비의 코앞에서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옛사랑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향비야, 자네는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내가 젊은 시절 함경도 변방에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던 때였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 어느 이름 없는 초가집 문을 두드렸단다. 그곳에는 고운 자수 하나를 손에 쥐고 앉아있던 한 여인이 있었지. 그녀의 방에는 꽃 한 송이 없었으나 묘하게도 방 안 가득 매화 향기가 진동하더구나. 기이한 일이라 여겨 물었더니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답하기를 지난 봄 정인과 함께 걷던 길에 떨어진 꽃잎을 모아 비단 주머니에 담아 두었노라고 하더군. 꽃잎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형체도 없었으나 그녀가 그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함께했던 그리움이 공기 중에 번져 나왔던 게지. 향기라는 것은 말이다.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더구나. 자네 방의 꽃들은 화려하나 시들면 그뿐이지 않느냐. 하지만 마음속에 한번 내려앉은 인연의 향기는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려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란다. 자, 이제 가만히 숨을 들이켜 보게나. 방금 내 부채 끝에 실려간 것은 1000년 전의 꽃향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평생을 머물던 그 따뜻한 그리움의 냄새이니라. 세월의 풍파를 겪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김선달의 입담에 취해 이야기에 빠져든 향비는 어느덧 정말로 방안 가득 은은한 꽃향기가 감도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꽃향기보다 더 짙은 사람의 세월이 담긴 냄새였죠. 이야기가 끝날 무렵 향비는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정성스레 빚은 곡차와 정갈한 안주가 상 위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이제야 향기가 납니다. 꽃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어르신의 말씀 끝에서 피어나는 사람의 향기였군요. 김선달은 향비가 내어온 술을 기분 좋게 들이키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자네가 그 향기를 맡았으니 내 오늘 장사는 아주 크게 성공했구나. 두 사람은 저무는 달을 벗삼아 오래도록 향기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송아지의 이슬 맺힌 최후. 김선달은 평소 욕심이 과하기로 소문난 홍련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됨됨이보다 재물에만 발가 원성이 자자했죠. 가난한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보다 엽전 꾸러미 부딪히는 소리를 더 좋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며칠 동안 대동강가에서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다니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라도 아는 듯 보자기 뭉치를 애지중지하며 마을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대동강 깊은 곳에서 하늘이 내린 순금 송아지를 건졌네. 재물의 밝은 홍련이 이 소식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을 정중히 모셔 산의 진미를 대접하며 아양을 떨었죠. 기름진 고기와 향긋한 술을 내어놓으며 그녀의 눈은 이미 김선달의 보자기만 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귀한 금송아지를 제게 한 번만 보여주시지요. 세상에 그런 보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달은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세상에 다시 없을 보물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허허,
그놈이 어찌나 영험한지 6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을 안 하더군. 내일 큰 상단에 넘기기로 했으니 오늘이 마지막 구경일세. 홍련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저 어르신을 잘 구슬려 내가 차지하면 평생 걱정 없겠구나 싶었죠.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금송아지를 팔아 기와집 열채를 짓는 상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김선달에게 극진한 대접을 올렸고 드디어 어느 날 김선달이 입을 뗐습니다. 자네 정성이 갸륵하니 오늘 밤 대동강 저 먼 발치에서 금송아지를 보여주겠네. 홍련은 설레는 마음으로 강가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밤 강물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오는 곳에 커다란 거적이 덮인 형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련이 떨리는 손으로 거적의 끝을 잡고 걷어내자 달빛 아래 번쩍이는 노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을 보고 홍련은 환호하며 김선달에게 매달렸죠. 어르신, 제발 이 송아지를 제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때 김선달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앞불싸! 홍련아, 이를 어쩐단 말이냐? 밤이 깊어 이슬이 내리더니 귀한 금송아지가 녹아내리고 있구나. 홍련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번쩍이던 노란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진흙 덩어리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선달이 진흙으로 빚은 송아지에 노쇠 가루를 뿌려놓은 것이 이슬에 씻겨 내려간 것이었죠. 사기 그릇을 갈아 만든 가루가 진흙 바닥에 의미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홍련이 분통을 터뜨리자 김선달은 벌써 저만치 달아나며 외쳤습니다. 홍련아, 사람의 탐욕은 저 금가루보다도 가벼워 이슬 한 방울에도 녹아내리는 법이란다. 자네의 과한 욕심이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홍련은 허탈하게 강가에 주저앉았지만 김선달은 이미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수가락에 코가 꿰인 날. 평양의 재간꾼 김선달도 항상 이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 천하의 김선달에게도 천적은 존재하는 법이었죠. 평양의 지혜로운 예인 월서는 김선달의 기고만장함을 한 번쯤 꺾어주기로 다짐했죠. 그녀는 평소 김선달이 자신의 꾀에 취해 남들을 골탕 먹이는 것을 보며 저 어르신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싶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을 초대해 그가 좋아하는 평양국수를 대접하며 묘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상위에는 녹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국수와 살얼음이 뜬 육수가 놓여 식욕을 자극하고 있었죠. 어르신,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이 국수를 드시되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삼키시면 제가 어르신이 원하시는 소원을 다 들어드리지요. 하지만 중간에 끊으시면 그간의 호기를 거두고 저희에게 크게 한턱 내셔야 합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굿을 굴러가듯 맑았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자신만만하게 코수염을 쓰다듬으며 큰 소리를 쳤죠. 허허, 국수 삼키기가 뭐 그리 대수라고. 내 단숨에 보여주마. 그는 젓가락을 고쳐 쥐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헤치고는 국수를 크게 집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호로록 소리를 내며 면발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삼키면 삼킬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넘겨도 면발의 끝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꽉 차고 숨이 가빠오는데도 면발은 계속해서 그릇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월서는 미리 국수 가락 수십 개를 가느다란 명주실로 이어 붙여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고 질긴 명주실이 국수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을 문 밖의 문고리에 단단히 묶어두었죠. 김선달은 국수를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얼굴은 금세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국수 끝이 문 밖으로 이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꾸역꾸역 넘기다 보니 명주실이 팽팽해지며 고개가 자꾸만 문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줄에 걸린 물고기 마냥 그의 머리가 자꾸만 문지방 쪽으로 기울었지만 김선달은 자존심 때문에 국수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국수를 뱉으면 평양 땅을 어떻게 밟겠나 싶은 오기가 발동한 것이었죠. 결국 김선달의 얼굴이 문틀에 딱 달라붙게 되었을 때 월선이 밖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던 그녀가 부채를 들어 가리키자 하인이 움직였습니다. 얘야, 이제 문을 활짝 열어라. 문이 벌컥 열리자 팽팽하던 명주실이 김선달의 입을 낚싯바늘처럼 당겼습니다. 아이쿠 소리와 함께 김선달은 마당으로 우스꽝스럽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몸뚱이가 문 밖으로 튕겨나간 꼴이었습니다. 입안 가득했던 국수는 사방으로 흩어졌고 김선달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자로 뻗어버렸죠. 갓은 비뚤어지고 도포 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말이 아니었죠. 구경하던 이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김선달 어르신이 국수 가락에 낚여 대동강 물고기 꼴이 되셨구려 하고 담장 넘어 사람들까지 이 진풍경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김선달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 입안에 남은 명주실 조각을 뱉어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지만 월선의 기발한 수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툭툭 옷을 털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대동강 물을 판 김선다리가 평양 국수 가락에 코가 꿰었으니 오늘이야말로 진짜 임자를 만났구나. 그는 흔쾌히 패배를 인정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며 월선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날 평양의 밤은 김선달이 낸 술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검은고의 선율. 김선달이 평양의 명기 초이를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보슬보슬 밤안개가 내리는 날이었죠. 초이는 가야금과 검은고 솜씨가 당대 최고였으나 예술을 모르는 이들 앞에서는 절대
악기를 잡지 않는 고고한 여인이었죠. 금치르란 가야금을 껴안고 사내들의 속물적인 시선을 경멸하던 그녀였습니다. 김선달은 빈손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서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조이야, 내 오늘 천하에서 가장 귀한 악기를 가져왔으니 네 검은고와 합을 맞춰보지 않겠느냐?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초이가 보니 김선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매 끝에도 품 안에도 악기라곤 보이지 않았죠. 어르신, 악기는 어디 두고 빈손으로 농을 하십니까? 그러자 김선달은 허공을 향해 정중히 손을 뻗으며 짐짓, 줄을 고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을 하나하나 퉁기며 귀를 기울이는 그의 연기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현금, 즉 줄 없는 검은고라네. 마음이 통하는 자에게만 소리가 들리고 기계가 높은 자만이 그 선율을 느낄 수 있지. 내 연주를 시작할 테니 자네는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어 보게나. 김선달은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까닥이며 허공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섬세하게 움직였고 몸짓은 마치 실제 악기를 다루듯 우아했죠. 텅 빈 공기 속에서 장단이 튀어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초이는 처음엔 어이가 없었으나 곧 김선달의 진지한 눈빛과 리듬감 넘치는 몸짓에 동화되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그리는 가락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구나 싶었죠. 그녀는 짐짓 들리는 척하며 그 보이지 않는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초이의 하얀 소매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달빛을 담아내었고 연주 없는 선율 위에 춤사위가 얹히니 방 안은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허공의 연주와 춤이 이어졌고 연주가 끝나자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낸 후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떠냐? 내 검은고 소리가 들리더냐? 초이는 빙그레 웃더니 김선달에게 곱게 절을 올리고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찌나 소리가 웅장한지 제 귀가 다 먹먹할 지경입니다. 제 춤값은 어르신이 가져오신 보이지 않는 황금으로 넉넉히 받은 셈 칠 테니 그 금은 도로 어르신 주머니에 잘 넣어두시지요. 그녀는 텅 빈 탁자 위를 가리키며 짐짓, 묵직한 꾸러미가 놓인 양 손짓했습니다. 김선달은 허를 찔린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감탄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역시 초이로구나. 보이지 않는 악기에 보이지 않는 금으로 답하다니 내가 오늘 진짜 풍류를 아는 임자를 만났어. 돈 한 푼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배부른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눈동자를 산 여인. 평양 성안의 공기는 차가웠으나 김선달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장난기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그는 소매에 손을 찔러 넣으며 낄낄 웃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평양에서 가장 도도하기로 소문난 예인 만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고을 사또가 정성을 바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꿋꿋한 여인이었죠.
김선달은 해진 갓을 고쳐 쓰고 그녀의 처소 대문을 당당히 두드렸습니다. 낡은 집신이 눈 위를 뽀드득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이복에 만양이 있는가? 천하의 보물을 가진 주인이 왔으니 어서 나와 보게나. 그의 쩌렁쩌렁한 호통에 대문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내 만양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대동강물로 이름을 떨치시더니 이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녀의 물음에 김선달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짓고 만양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려. 내 오늘 전하러 온 것은 대동강 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물, 바로 내 눈동자라네. 만양의 의아한 눈빛에도 김선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변을 토했죠. 내 눈은 보통 눈이 아니네.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사람 마음 속의 숨은 뜻을 단번에 읽어내는 신비한 구슬이지. 내 오늘 특별히 자네에게만 그 가치를 백냥에 넘기려 하네. 그는 침을 튀겨가며 제 눈의 영험함을 설명했습니다. 만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어르신이 대체 무슨 재치를 부리나 싶어 비단 주머니에서 백냥을 꺼내 김선달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보물 같은 눈동자를 제게 주시지요. 돈을 챙긴 김선달은 나갈 생각은커녕 만양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마치 제 집인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만양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돈을 받으셨으면 약조를 지키시든가 이제 그만 가보셔야지요. 김선달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내 눈동자는 자네 것이 아닌가? 내 소중한 물건이 주인인 자네 곁에 있겠다는데 보관함인 내 몸이 어딜 가겠나? 나는 이제 자네의 보물을 맡아 관리하는 직위일 뿐이라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만양을 향해 윙크를 해 보이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보석 주인이 보석함을 내쫓는 법은 없으니 우리는 이제 그림자와 몸처럼 늘 함께하는 인연이 된 것이네. 내 눈동자가 힘을 내어 자네를 잘 지켜보도록 내 끼니도 자네가 잘 챙겨줘야 하지 않겠나? 만양은 이 기발한 논리에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를 잡고 넘어갈 듯 웃어젖히는 그녀의 모습에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단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수많은 일을 상대해봤지만 이렇게 유쾌하게 자신의 마음을 연이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김선달은 만양과 평생의 풍류 친구가 되었답니다.